우리 이제 산업공학 특론 첫 번째 과제로 이제 서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질게. 우리 조 이름 둘이 합쳐 구독자 1000명. 오늘 이제 첫 번째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부터 설명해 줄 거야. 이제 RNN이라고 우리 흔히 하지. 시퀀셜 데이터를 뉴럴넷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거든. 시퀀셜 데이터는 이제 t 시간 동안 관측 값을 이제 n개의 observation 그리고 이제 d개의 변수로 이 n 곱하기 t 곱하기 d짜리 tensor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야. 우리가 흔하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x1, x2라고 변수를 만들고 그거를 히든 스테이트에 하나씩 넣으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y를 도출할 수 있을 거야. 시간별로 나누어서 t개의 토큰 생성하고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 처리하는 방식이지.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른 x와 다른 y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타임 포캐스팅을 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다른 출력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긴 거지. 우리가 뉴럴넷도 하나의 펑션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입출력이 가능하거든. 원투원, 뭐 원투 매니, 매니 투 원 이런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RNN 구조에서 이런 다양한 입출력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플렉시빌리티를 가장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원투 매니, 매니 투 원, 매니 투 매니 이런 다양한 구조로 변형이 가능해. 원투매니의 대표적인 예시는 사진에 대해서 하나의 사진에서 각각의 그 사물의 단어들을 이름 붙이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매니투원 같은 경우에는 감성 분석에서 이제 단어들을 통해서 아니면 문장을 통해서 하나의 감성 점수를 나타내는 경우. 매니투 매니 같은 경우에는 번역 태스크, 즉 한국어 문장을 이제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겠지. 기본적인 RNN 구조로서 바닐라 RNN이 있거든. 그 바닐라 RNN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이전에 t-1 시간의 히든 스테이트가 있고 현재의 입력값이 있어. 이를 각각 이제 w라는 웨이트에 곱하고 매트리스 연산이지. 그다음 바이어스를 더해서 하나의 펑션에 넣어서 이 현재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게 돼. 여기서 우리가 쓰게 되는 f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할 수 있어. 다음으로는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 why라는 이 웨이트를 이용해서 y라는 출력 값을 낼 수 있는 거지. 여기서도 이 g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용하게 돼. 우리가 이거를 길게 연장시켜서 이제 다양한 확장이 가능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하잖아. 근데 백프로파게이션이 엄청 길어. 하나의 이제 코스트에 대해서 그 각각의 x 값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면서 학습을 하면 되겠지. 우리가 이 구조에서 당시에는 렐루 같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었기 때문에 탄젠트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용했대. 근데 이 점이 큰 문제가 되거든.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미분을 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제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1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탄젠트 제곱은 여기 있는 이 보라색 그래프와 같은 값을 나타내거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0 근처에서는 이제 미분값이 1과 가깝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거의 다 그 0이 돼버려. 무슨 말이냐면 그레디언트 값이 사실상 급격하게 0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체인 룰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0과 가까워지는 값들이 곱해지니까 더 0으로 급격하게 수렴을 하게 되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라 그래.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나온 새로운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LSTM, 두 번째가 GRU 모델이. 그래서 LSTM, GRU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이제 LSTM의 모티베이션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히든 스테이트 말고 셀 스테이트를 도입하자는 거거든. 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셀 스테이트를 이용해 보자는 거야.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제 세 가지 게이트를 이용해. 첫 번째가 forget 게이트, 두 번째가 input 게이트, 세 번째가 output 게이트야. forget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전의 셀 스테이트를 통해 저장된 정보를 다음 셀 스테이트에 어느 정도 유지할지 결정하고
두 번째, 인풋 게이트를 통해 새로운 값을 얼마나 업데이트할지 결정하고, 세 번째,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된 셀 스테이트 일부를 현재 히든 스테이트로 업데이트할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 각각의 게이트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해서 0과 1 사이 값을 나오게 돼. 그리고 이를 다른 값에 곱해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 이를 통해서 각각의 스테이트를 얼마나 업데이트할지 0과 1 사이 가중치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게이트를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가 이제 forget 게이트거든. forget 게이트는 셀 스테이트의 유지 정도를 결정해. 여기 보면 이 그 식이 forget 게이트인데 사실 모든 게이트가 식 자체는 동일해. 동일하고 여기는 웨이트, 여기는 바이어스만 실제로 값이 다른 형태가 돼. 두 번째는 인풋 게이트인데 인풋 게이트, 새로운 셀 스테이트에 업데이트가 되는지 얼마나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거고 식 당연히 동일하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만 다르지. 근데 이때 새로운 셀 스테이트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새로운 셀 스테이트는 여기는 두 번째 식인데 우리가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 인풋을 콘캣해서 이 웨이트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까지 구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셀 스테이트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업데이트를 어느 식으로 하느냐? 새로운 셀 스테이트는 이제 forget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전의 셀 스테이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 결정하고 인풋 게이트를 이용해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업데이트하는지를 결정을 해서 계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게이트가 아웃풋 게이트거든. 아웃풋 게이트는 새로운 셀 스테이트 중 아웃풋으로 나오는 비율을 결정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셀 스테이트를 계산했잖아. 이 셀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현재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이트가 바로 아웃풋 게이트라는 소리야. 왜 그럼 아웃풋 게이트라고 하냐? 왜냐면 뭐 히든 게이트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 히든 스테이트에서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지거든. 이 표로 보여주게 되면 여기 히든 스테이트로 만들어져서 위로 미안해. 위로 아웃풋이 나오게 돼.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게이트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럼 GRU는 뭐냐? LSTM은 여기서 설명을 끝이고 GRU는 LSTM을 조금 더 단순한 구조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성능은 또 유사하대, 신기하게. 놀랍게도 이제 셀 스테이트 자체를 삭제했거든. 그러니까 LSTM은 단기 기억을 셀 스테이트로 저장을 했다 했는데 실제로는 셀 스테이트가 필요가 없었대. 셀 스테이트 추가에 따라서 우리 계산을 해야 되는 웨이트는 두 배로 늘어났는데 오히려 성능 향상은 그만큼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구조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셀 스테이트를 없앴냐? 바로 이제 첫 번째로 forget 게이트와 input 게이트의 역할을 하나의 업데이트 게이트로 통합을 했어. 업데이트 게이트는 이 Z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서는 신기하게 바이어스를 안 썼거든. 또한 이제 reset 게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망각과 새로운 정보의 업데이트 정도를 결정을 했어. 이게 바로 reset 게이트고 최종적인 식을 한번 보자면 이 업데이트 게이트와 reset 게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이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통해서 이전 스테이트와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의 업데이트 정도를 그냥 한 번에 결정을 시켜버린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GRU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GRU와 LSTM 현재는 잘 안 쓰지. 그리고 이제 어텐션 구조를 많이 이용하는데 어텐션 구조는 그럼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냐? 이전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이 디렉셔널 RNN이라고 할 수 있어. 정보가 우리가 순차적으로 정보를 처리했잖아. t-1, t 플러스 1 순서로.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히든 스테이트에 정보가 그 먼 과거의 정보일수록 더 얕게 남게 되거든. 그래서 정보를 비슷한 수준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과업이 됐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그래서 그럼 그냥 이 순방향으로도 우리 진행하지만 역방향으로도 동일한 구조를 진행해 보자. 라고 해서 바이 디렉셔널 RNN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돼. 근데 그러놓고 보니까 그럼 그냥 순서를 없애고 다 그냥 순서 없이 계산하면 안 되냐? 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거지. 그래서 등장한 게 어텐션이야. 현재 히든 스테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도출하자라는 아이디어거든. 그래서 바다나우 어텐션, 룸 어텐션 이렇게 두 가지 어텐션 구조가 2015년에 동시에 제안이 되었어.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뭔가 달라 보이지만 원리 자체가 동일하대.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텐션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어텐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 어텐션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첫 번째로 이제 스코어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 히든 스테이트마다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와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사이에 스코어를 계산을 하는데 스코어 계산하는 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통 내적을 이용하지만 뭐 이런 다른 식상으로도 계산이 가능해. 어쨌든 간에 스코어를 계산한다. 두 번째,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스코어들 있잖아. 스코어들을 그 소프트 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가중치로 표현을 하게 돼. 모두 다 더하면 1이 되게. 그럼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별로 가중치를 갖게 되겠지? 이런 가중치와 히든 스테이트를 선형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만들어내게 돼. 그러면 모든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갖고 있는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가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와 컨텍스트 벡터 간의 이 계산을 통해서 하나의 최종 예측 Y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하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야.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거는 일련의 시퀀스, 일련의 아이템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걸 우리가 인코더라고 하거든. 그리고 일련의 아이템, 다른 말로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내뿜는 이 디코더를 이용한 모델이야. 그래서 가장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서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디코더에서 아웃풋을 내는 형태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만들어지게 돼. 근데 말 그대로 인코더 디코더만 있으면 될 뿐 꼭 이런 형태를 따라야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RNN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인 어텐션을 방금 봤잖아. 우리가 시퀀스가 너무 길어지면 여기도 동일하게 컨텍스트가 너무 약간 묽어지는 그 과거의 정보가 묽어지는 이제 한계가 존재하게 돼. 그래서 어텐션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도입을 하게 되거든.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로 전달하고 히든 스테이트의 점수에 따라서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증폭 축소해서 각각 디코더 레이어에 반영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각 아이템이 관련 있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야. 좀 더 러프하게 우리 그림을 통해 살펴보자면 인코더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이런 히든 스테이트들이 있겠지. 그 히든 스테이트가 모든 디코더 레이어에 다 반영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첫 번째 디코더 레이어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하나의 아웃풋 값을 만들어내고 그 아웃풋 값이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이 모든 히든 스테이트 값이 반영이 되어서 또 하나의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지금까지 어텐션을 이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까지 우리가 살펴봤지.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트랜스포머야. 그럼 트랜스포머가 뭐냐? 이제 어텐션을 그냥 단순하게 병렬적으로 여러 번 사용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해보자라는 언어 모델이거든. 이게 바로 우리 트랜스포머인데 이걸 딱 보면 뭔가 오해를 하기가 쉬워. 실제로 모델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각각의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가 여러 번 겹쳐 있는 형태인 거지.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여러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가 쌓여있는 구조이고 마지막 인코더 레이어의 정보가 모든 디코더 레이어로 전달된다고 할 수 있어. 여기서도 보면 인코더 레이어를 동일한 레이어를 이렇게 6번 통과를 해서 디코더 같은 경우 동일한 레이어를 6번 통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 잠깐만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첫 번째 인풋 인베딩, 두 번째 포지셔널 인코딩, 그리고 동일한 이 인코더 레이어, 다음으로 디코더 레이어, 그 다음에 이 아웃풋 부분까지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부터 한번 살펴볼게. 우리가 인베딩을 어떻게 하냐? 원래 그 단어가 들어갈 때는 그냥 우리 원핫 벡터 알지? 이게 우간다라고 하면 그 우간다 부분만 1 표시돼 있는 이런 원핫 벡터로 들어가게 되거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한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하나의 워드 인베딩으로 바꿔주게 돼. 그럼 이 인베딩 레이어를 우리가 뭐 어떻게 만드나요?
이거는 그냥 학습 가능한 레이어여서 이 모델 전체를 학습하면서 이 임베딩 레이어도 동일하게 학습을 하는 거야. 좋아.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잖아. 병렬적으로 입력을 처리하지. 그러다 보니까 단어 사이의 순차성을 따로 반영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 하게 돼. 더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워드 임베딩에 진짜 순수하게 이 포지셔널 인코딩 벡터를 그냥 더해서 최종 인풋 임베딩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포지셔널 인코딩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삼각함수를 이용한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거든. 여기 위에는 이 식이야. 근데 이걸 이용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포지셔널 인코딩에 필요한 속성이라고 하면 모든 위치에서 이제 인코딩 벡터의 크기가 동일해야 돼. 그 이유는 이 워드 임베딩에 각각 다른 크기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하게 되면 애초에 워드 임베딩 자체 정보가 훼손되겠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문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포지셔널 인코딩 간의 거리도 멀어야 돼. 이 밑에 그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그 단어 사이의 포지셔널 인코딩 그 값을 계산을 해본 거거든. 그랬을 때 동일한 단어는 거리가 0인 빨간색으로 나오고 이 초록색으로 갈수록 거리가 먼 건데 점점 이동할수록 거리가 멀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오케이, 좋았어.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매트릭스 연산, 텐서 연산을 통해서 모든 토큰에 대해서 한 번에 계산이 되는 부분이야. 다음으로 이제 인코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인코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부터 설명을 해주자면 이제 우간다라는 하나의 단어 임베딩 우리가 방금 만들었지. 그거를 세 가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쿼리 키 밸류야.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 임베딩에다가 이 쿼리를 만드는 하나의 웨이트 매트릭스. 그 다음에 키를 만드는 웨이트 매트릭스. 밸류를 만드는 웨이트 매트릭스를 각각 곱해가지고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하면 우간다 말고도 그 뒤에 등장하는 단어에 대해서 각각 쿼리 키 밸류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쿼리 키 밸류. 우간다 가고 싶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가고도 쿼리 키 밸류, 싶다도 쿼리 키 밸류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스코어를 계산해 주게 되는데 스코어는 우리가 우간다에 대해서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간다의 쿼리와 그 다른 단어의 키를 곱해가지고 구하게 돼. 십다도 마찬가지로 우간다 쿼리와 십다의 키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게 되는데 어텐션 스코어는 이 복잡한 식을 이용하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 헤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기 때문에 헤드의 수가 바로 여기 있는 헤드가 되게 돼. 이 그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하면 이 세 가지 값이 합이 1이 되겠지. 즉 다른 말로 가중치가 되겠지.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전 사항을 그냥 위로 이렇게 축소를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각각 단어에 대해서 이제 밸류 값이 남아 있고 아직 계산 안 했고 그 다음에 어텐션 스코어가 이렇게 세 가지 있을 거야. 이를 단순하게 그냥 곱해가지고 이 V 다시를 구하게 되고 이 세 개를 더하면 우간다의 이 그 인코더 어텐션을 통과한 하나의 값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걸 동일하게 가고랑 십다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Z1, Z2, Z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이 세 개를 실제로는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구하게 되니까 이렇게 큰 하나의 이 매트릭스로 만들어지게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잖아. 실제로는 그 헤드가 여러 개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헤드의 개수만큼 Z1, Z2, ZH까지 만들어지고 지게 되고 우리가 다음 모듈을 위해서 멀티 헤드로 아무리 도출됐더라도 이걸 다시 원래 인풋과 동일한 사이즈로 변환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모두 콩캣을 하고 하나의 웨이트 지로를 곱해가지고 인풋과 동일 차원으로 그냥 바꿔주게 돼. 여기는 이 웨이트는 동일 차원으로 바꿔주는 그냥 매트릭스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결국 이제 인코더의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인풋과 동일 크기의 텐서인 Z가 도출됐고 여기에 입력한 정보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 레지dual 커넥션
그리고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서 레이어 넘까지 진행을 하게 돼.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레지듀얼 커넥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 준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익스플로딩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되겠지.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이 인코더 하나의 블럭에 대해서 우리 지금 멀티 헤드 어텐션이랑 애드 놈까지 봤고, 그 다음에 피드 포드 네트워크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뉴럴넷 구조야. 단순한 그냥 구조고, 비서형성을 부여하고, 동일한 인코더에선 동일한 파라미터를 이제 공유하는 이 그 피드 포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연산 효율성을 추구하게 돼. 그 후에 동일하게 레지럴 커넥션 레이어 놈까지 위에서 수행하면 하나의 이 인코더 레이어가 끝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인코더 끝났고, 이제 디코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디코더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마스크 셀프 어텐션, 두 번째가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세 번째가 피드 포드 네트워크거든. 사실상 인코더와 그냥 동일한데 뭔가 그 디테일만 살짝 다른 구조여서 그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에서 마스크드가 그럼 중요하겠지? 이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우간다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이 토큰에 대해서 뒤에 있는 토큰을 계산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우간다에 대해서 가고 싶다라는 부분을 그냥 마스킹을 해버리고 우간다에 대해서만 어텐션 스코어 계산하고 그 다음에 Z를 구하게 되는 거지. 동일하게 가고에 대해서는 우간다는 계산하고 가고도 계산하고 근데 싶다는 마스킹해서 계산하지 않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즉 뒤에 나온 단어는 마스킹하고 현재 단어와 이전 단어를 이용해서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약간 의문이 발생하게 되겠지. 그럼 구체적으로 마스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스코어를 구할 때 여기 전에서 보면 스코어는 쿼리어 키를 곱해서 구하잖아. 이 부분을 그냥 쿼리어 키를 곱한 값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냥 강제로. 근데 그렇게 되면 소프트 맥스 함수에 들어갔을 때 이게 거의 0이 돼 버리거든. 그렇게 해서 마스킹을 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다음으로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인데 이 부분은 그냥 어텐션이 동일한데 단순히 키와 밸류를 인코더에서 나온 값을 이용하고 이제 쿼리는 디코더에서 나온 값을 이용한다 라는 점만 차이가 있고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동일해. 그래서 인코더의 정보를 디코더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인 거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피드포드 네트워크였지. 여기 세 번째 부분. 이건 인코더랑 완전히 동일해서 생략을 할게. 여기도 동일하게 이 레지듀얼 커넥션이랑 이제 레이어 돔도 다 들어가게 돼. 오케이. 그럼 이렇게 그냥 디코더 끝이거든? 엄청 간단하지?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딕션 헤드가 있는데 이 부분은 태스크에 따라서 다르게 부착을 해. 그래서 사실상 이 우리 트랜스포머를 설명할 때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어서 일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이제 내 설명 끝났고 이제 재혁이가 후반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일단 트랜스포머 설명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잠시만 화면을 공유를 해볼게. 지금 잘 보일까? 발표자로 나온다. 아, 그래? 잠시만. 어, 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보인가? 보인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랭귀지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오늘 나는 엘모부터 시작해서 GPT-4까지 각 랭귀지 모델들을 시간 순서, 그러니까 해당 모델들이 세상에 공개된 순서를 따라서 이 모델들이 각각 어떻게 서로 영향을 끼쳤는지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 일단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랭귀지 모델이란 문장 또는 단어 시퀀스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 슬라이드의 예시와 같이 I am going to the 라는 문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태스크라고 할 때 이 각 단어들, 스토어, 스쿨, 문
이런 후보들이 어떤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 예시에서 봤을 때는 문은 I am going to the moon 이게 되게 흔히 쓰이는 문장은 아니겠잖아.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스토어나 스쿨은 우리가 실, 실질적으로 그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확률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 그 핵심은 바로 벡터로 표현되는 단어 간의 유사도에 기반하게 돼. 즉, 단어를 수치화해서 그 관계성을 모델이 이해하고 그 자연스러움을 측정해서 단어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유사도는 어떻게 얻게 되냐? 유사도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벡터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임베딩 방식이었던 워드2백이나 글로브 같은 예시는 몇 가지 한계가 있어. 바로 정적인 임베딩을 수행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풋이 애플이라는 단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벡터로 바꾸게 돼. 근데 이 벡터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가 사과인지 아니면 회사 이름인지 이런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거지. 반면 만약 우리가 동적인 임베딩을 수행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 동적 임베딩은 애플을 그냥 애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I like to eat apple 이런 인풋 단어를 넘어선 인풋 시퀀스 내에 있는 애플이 가진 영향력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이 애플이 사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벡터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처럼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바꿔서 이해하는 방식이 더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 엘모는 이런 기존의 임베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엘모는 Embeddings from Language Model,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벡터화를 시킨다라는 뜻인 임베딩을 수행해 보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엘모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어를 벡터로 표현할 때 입력 시퀀스 전체를 사용해서 단어가 위치하는 문맥을 반영한다. 즉, 아까 전에 말했던 동적 임베딩이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재용이가 잘 설명해 줬었던 LSTM, 그 중에서도 바이디렉셔널 LSTM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바이디렉셔널 LSTM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단방향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양쪽에서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모두 획득함으로써 단어 앞과 뒤에 문맥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더 풍부한 의미 표현이 가능하게 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엘모는 이렇게 양 방향에 대해서 계산을 한 이후에 최종적인 아웃풋을 얻어낼 때 레이어 가중합이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여기 볼 수 있듯이 포워드 레이어와 백워드 레이어가 0, 0, 0, 0 이렇게 복수의 레이어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어. 엘모는 단순히 하나의 벡터로 단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레이어의 정보를 결합해서 최종 아웃풋을 얻어내고 있어. 이 각각의 레이어에는 서로 다른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어가 겹침에 따라서 이 각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어. 여기서 보면 상위 레이어,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가까운 그 초반에 만들어졌던 레이어에는 문법적 특징과 같은 의미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고, 조금 더 이 레이어가 쌓인 상태에서의 하위 레이어는 문맥과 관련된 추상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게 가정으로 되어 있고, 이것들을 적절히 합쳐줌으로써 이 문법적 특징과 문맥적 특징을 모두 포괄하는 아웃풋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엘모 같은 경우에는 특정 태스크, 무슨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고, 프레딕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정 태스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느 레이어에 집중되어 있는지 각각 각 레이어에 대한 가중치와 수행하게 될 태스크에 대한 가중치를 모두 학습해서 이들을 조정해서 가장 적합한 임베딩을 만들어내. 이렇게 레이어 가중합을 이용해서 엘모는 태스크 스피시픽한 언어 이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
최종적으로 엘모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보면 엘모는 일단 RNN 기반 구조다 보니까 병렬화가 조금 어려워서 대규모 데이터 학습에 비효율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해.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컨텍스트 임베딩, 그러니까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문맥 전체를 포괄하는 임베딩을 수행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모델이고, 또 사전 학습된 단어 표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언어 모델 하나가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모델이야. 이 엘모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 살펴볼 버트와 GPT가 사전학습이라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 이번엔 GPT-1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엘모 이후에 등장한 GPT-1은 ILSTM을 사용하고 있었던 엘모와 다르게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구조만을 떼어서 사용하고 있어. 앞서 설명해줬던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디코더는 이전까지 이제 단어들을, 그러니까 이전까지 인풋 시퀀스에 있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이 인풋 시퀀스를 어그레시브하게 이어나가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서 GPT-1은 단어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야. 또한 GPT-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을 제시했다라는 건데, 엄청 많은 양의 문장이나 단어를 사전에 학습을 시켜두면 디코더만 있어도 단어를 잘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잘 표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어. 또한 GPT-1이 가지고 있는 의 하나 더는 unsupervised pre-training, 그러니까 많은 양의 언어를 학습을 시킨 이후에 태스크에 대해서 따로 파인 튜닝을 시키는 이 방법론을 제시를 처음으로 한 모델이야. 지금 사실 우리에게는 언어 모델이 이런 과정의 방법론을 수행하는 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방식이 언어에 대한 이해를 사전에 학습한다라는 방식이 되게 획기적인 방식 중에 하나였어. 그렇다면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엘모를 통해서 얻었던 인사이트,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뭐든 상관없이 언어의 이해력을 모델에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었잖아. 그 점을 이용해서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걸 했어. 이전에 우리가 흔히 확인할 수 있었던 언어 모델들은 특정 목적, 클래시피케이션이면 클래시피케이션, 아니면 퀘스천 앤서링이면 퀘스천 앤서링,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에 대해서 레이블,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수행할 예정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수행했었어.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무관하게 데이터가 부족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와 무관하게 학습을 시켜서 언어의 이해를, 모델의 언어 이해 능력을 더 증대시킴으로써 우리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가 부족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면 GPT-1은 프리트레이닝을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 우선 이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볼게.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빈도수를 기반으로 해서 서브워드를 얻어내는 토크나이저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이런 다양한 단어가 있으면 사실 이것들이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잖아. 근데 이거를 만약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만 학습을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네. 안녕, 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슷한데 다른 단어가 그 이후에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게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학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이런 단어의 음절 내에 있는 의미까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서브워드 토크나이저야. 여기에서는 빈도수를 기반으로 우선 이 인풋 시퀀스들을 서브워드로 잘라줬고,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학습으로는 캐주얼 랭귀지 모델링, 다음 넥스트 월드 프레딕션으로 봐도 상관이 없는데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는 태스크를 프리트레이닝 내에서 수행했어. 이 태스크는
데이터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데이터가 어찌됐건 시퀀스의 형태일 테니까 데이터의 형태와 무관하게 수행할 수 있겠잖아. 이런 식으로 언어의 이해력을 높였고, 이후에 프리트레인이 끝났다면 이제 실제 태스크에 맞는 파인 튜닝이 필요하게 되었지. 모델이 일반적인 언어 능력은 갖추게 되었지만 각 태스크별로 요구되는 세부적인 특성, 그리고 세부적인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야. 파인 튜닝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 쭉 있고 맨 마지막에 각 태스크에 맞는 출력 레이어 또는 구조를 추가하고 또 입력 형식을 그 각각 상황의 태스크에 맞춰서 변환해서 모델이 해당 태스크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앞선 프리트레이닝과 다르게 정답 라벨이 뚜렷하게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기준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지. 이 방식은 여기 위치 텍스트에 명시된 것처럼 텍스트 분류, 문장 유사도 판단, 질문 응답 등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될 수 있고, 여기 명시된 것과 같이 인풋을 적절히 바꿔서 학습을 수행하게 돼. 이렇게 여기까지 GPT-1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GPT-1은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GPT의 위상과는 다르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어. 그 이유는 각 태스크에 대해서 되게 이 하나의 모델로 여러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 자체는 좋았지만 그 태스크를 충분히 잘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이게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시도해봤다에 그쳤기 때문에 이 방법론이 충분히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 또한 디코더의 리그레시브한 특성 때문에 단방향 모델로서 문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엘모보다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의견도 있었어. 하지만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만 떼어내서 제너레이션을 시도했다라는 의, 그리고 NLP 분야 최초로 프리트레이닝과 트랜스퍼러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 NLP 최초라고 명시한 이유는 사실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는 이런 방법론이 이미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해. 그러면 그 GPT-1 이후에 나온 버트라는 아예 또 다른 모델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 떼어냈었던 GPT와 반대로 인코더만 떼어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버트의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디렉셔널 인코더 리프레젠테이션스 from 트랜스포머잖아. 이름에서만도 이제 우리는 인코더를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다라는 포부를 볼 수 있지. 그리고 바이디렉셔널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단어를 좌에서 우에서 좌로 양방향으로 양방향 문맥 속에서 벡터화를 이루어내는 모델이야. GPT가 한쪽 방향으로만 문맥을 해석했던 것이 GPT의 한계로 명시되었던 것처럼 버트는 양쪽 방향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문장의 맥락을 훨씬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주장했었지. 또한 버트는 이제 GPT-1에서 처음 제시했던 프리트레이닝이라는 방법론을 가져왔는데 조금 다르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와는 아예 다른 태스크인 MLM, NSP라는 새로운 태스크를 통해서 언어 이해도를 높이는 시도를 했어. 그렇다면 이제 MLM 그리고 NSP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버트에서는 인풋을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했는지 요거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 버트의 구조에서 보면 되게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시퀀스 중에 맨 앞에 있는 CLS라는 거야. CLS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약자이고, CLS 토큰은 모든 입력 시퀀스의 맨 앞에 항상 붙여주는 특수 토큰인데, 이 위치에 있는 이 해당, 해당 위치에 똑같이 대응되는 벡터를 우리가 향후 문장 전체의 표현으로 사용하게 될 거야. 이런 작용을 위해서 특별하게 붙여준 토큰이라고 볼 수 있어. 또한 인풋으로 들어가는 임베딩들을 앞서 너가 보여줬던 것처럼 토큰 임베딩과 포지션 임베딩을 합치는 작용을 했었던 모델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세그먼트 임베딩, 문장에 대한 정보를 수치화하는 작용까지 더해서 총 세 가지 임베딩을 합쳐서 인풋 임베딩을 표현하는 시도를 했었어. 그리고 여기서는
앞선 GPT에서 서브워드 토크나이저로 BPE를 사용을 했었는데, BPE는 각 단어의 빈도수를 기반으로 이 각 서브워드를 결정했다면, 여기 워드피스라는 토크나이저는 병합 시에, 그러니까 이 서브워드의 그 각 조각을 합쳤을 때 코퍼스 전체의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이 서브워드 그룹을 형성을 하는 토크나이저로 사용을 했어. 이런 방식으로 인풋 시퀀스를 한번 정제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아닌 다른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행하게 되는데, 버트에서는 이 MLM과 NSP라는 대표적인 두 가지 태스크로 학습을 했어. MLM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입력 시퀀스를 랜덤하게 15%를 마스킹해서 얘를 맞추는 방식이야. 해당 예시의 문장을 보면 my mask is cute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 여기 있는 마스크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확률에 기반해서 주변 문맥에 기반해서 맞추는 태스크를 수행을 함으로써 얘가 언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특별한 작용을 해준 게, 이 모든 입력 시퀀스를 다 마스킹한 게 아니라 80%는 마스킹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10%는 랜덤하게 단어를 바꾸고 또 10%는 그냥 원래 받았던 입력 시퀀스대로 받는 특별한 작용을 했어. 그 이유는 그 이유는 프리트레이닝을 거친 이후에 파인 튜닝을 거치게 될 텐데, 파인 튜닝에서는 사실 마스킹을 이 해당 태스크를 수행하지 않는단 말이지. 이때 프리트레이닝에서 만약에 마스킹에 대한 것만 학습을 하면 마스킹이 들어간 시퀀스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는 거니까 파인 튜닝에서 일부 어그러질 수 있겠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당 작용을 했어. 두 번째는 NSP, Next Sentence Prediction인데, 어떠한 하나의 시퀀스가 있을 때 두 개의 문장이 이 SEP라는 토큰을 통해서 구분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하나하나 문장이 서로 연결된 문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이때 이런 입력 시퀀스를 가공해서 50%는 실제로 연결된 문장, 50%는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는 문장,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함으로써 이 문장 간의 이해도 또한 학습하도록 했지. 이렇게 버트에 대해서 인풋 리프레젠테이션이랑 프리트레이닝 대표적인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파인튜닝 과정은 사실 GPT-1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굳이 언급하지 않았어. 이렇게 버트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당시에는 GPT-1에 비해서 버트가 언어 이해 능력, NLP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엄청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었어. 그 이유는 뭐 앞서 그 말 중에 살짝 녹아 있었듯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좋았기 때문이지. 그러나 버트의 한계점은 사전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언어에 대해서, 많은 시퀀스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파라미터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전학습으로 인해서 모델 크기가 상승하게 되었어. 가장 성능이 좋았던 버트 라지가 340밀리언 정도 사이즈인데, 사실 우리가 요즘의 LLM을 생각하면 340밀리언 작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GPT-1이 110밀리언이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340밀리언짜리 언어 모델은 굉장히 큰 편이었고, 추론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한계점이 시사되었었지. 또한 이후에 NSP 태스크, 이 문장 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넣었던 태스크가 사실상은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런 부분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어. 그러나 이 버트가 가지고 있는 큰 의의는 GPT-1에서 처음 제시되긴 했지만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파인튜닝을 하는 구조를 NLP 도메인에 완전히 정착을 시키는 데 성공했고, 또 이를 통해서 자연어 처리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이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역할을 했었어. 또한 양방향 문맥 이해, 문장 맥락 이해에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지. 이후에 나온 모델은 GPT-1에서 업그레이드된 GPT-2라는 모델이야. 사실 GPT-2에서 GPT-1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별로 없는데,
이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서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하게 돼. 기존에는 110밀리언이었던 모델 파라미터 수가 1.5밀리언, 거의 10배가 넘는 만큼 모델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었지. 이 과정에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커지는 만큼 애초에 학습되었던 데이터셋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100밀리언 토큰만큼만 학습했던 이전 GPT-1에 비해서 8배 이상 증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전학습을 수행했다라고 밝혔고 최대 처리 토큰 수를 늘림으로써 더 다양한 태스크에 해당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모델 사용성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태스크 스피시픽한 모델의 구조, 그러니까 파인튜닝에서 모델의 구조도 마지막에 새로운 구조를 달아준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GPT-2에서는 이런 태스크 스피시픽한 모델 구조 없이 프롬프트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그, 인풋 시퀀스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각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어. 이를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에 있어서 큰 향상을 이루어냈고, 여기서부터 GPT라는 GPT 시리즈가 학계의 주목을 이끌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 이후에 GPT-3부터는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한 모델로 다가오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번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 엄청 큰 점프가 일어나. 아까 전에 1.5빌리언에서 175빌리언으로 100배가 넘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또한 사전학습 데이터셋도 엄청 크게 증가하게 되지. GPT-1에서 2로 넘어갈 때 이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함으로써 우리가 언어 이해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여기에서는 더 큰 변화를 시도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GPT-3 논문의 이름을 보면 랭귀지 모델쌀 퓨샷 러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퓨샷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이후부터 이 GPT-3의 성능과 사용성을 확인해 볼 수 있어. GPT-3 같은 경우에는 파인튜닝에 있어서도 파인튜닝이 없어도 제로샷만으로도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어. 여기에서 메타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퓨샷 프롬프트, 퓨샷이라고 하는 거는 프롬프트 내에 우리가 실제로 수행할 태스크와 유사한 예시들이 들어있는 경우야. 우리가 따로 학습을 수행하지 않고 너가 이런 방식으로 태스크를 수행해줘 라는 가이드라인만 어느 정도 추가를 해주어도 문제 유형과 해당 형식을 모델이 알아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벤치마크 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다. 라는 점을 시사한 논문이야. 시사한 모델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쉬운 점 하나는 GPT-3부터는 이제 GPT 시리즈는 오픈소스 모델을 공개하지 않고 API만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 GPT-3의 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기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던 만큼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일단 GPT-3 내에서 확인을 해보면 제로샷보다 원샷, 퓨샷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통해서 퓨샷 프롬프팅,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프롬프팅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지. 또한 이 크게 4개의 태스크에 대해서 한번 성능을 가져와 봤는데 넥스트 월드 센텐스 프레딕션, 그러니까 이 문맥 기반 문장 예측 태스크에서는 GPT-3가 소타를 달성하기도 하는 등 아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 하지만 그에 비해서 번역이나 이제 좀 어려운 추론을 요구하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아직은 소타는 이기지 못한 성능을 보이고 있긴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해. 왜냐하면 GPT는 이제 범용 모델이잖아. 특정 태스크 스피시픽한 모델이 아니라. 따라서 이 따로 파인튜닝을 거치지 않아도 큐샷이라는 방법론만으로도 우리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모델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GPT 시리즈가 계속 파라미터 수와 학습한 데이터셋의 크기를 늘려감으로써 이 전체적인 랭귀지 모델 연구의 방향성이 조금 바뀌게 돼.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에 중요성이 대두되게 되는데,
언어 AI의 패러다임이 모델을 파인튜닝을 잘 시켜서 태스크에 최적화시키는 게 아니라 모델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시사하게 돼. 그래서 이후부터는 정해진 포맷 태스크가 아니라 모델에게 직접 지시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구축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니즈가 생기게 되고, 이 니즈에 맞춰서 인스트럭트 GPT라는 게 나오게 돼. GPT 3.5는 일단 GPT 3보다 조금 더 커진,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 친구이고, 인스트럭터 GPT는 이제 이 GPT 3.5, 기존의 범용 모델에서 이 RLHF, 휴먼 피드백에 기반한 강화 학습을 추가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 이 휴먼 피드백에 기반한 강화 학습이 무엇이냐? 바로 모델이 인간의 지시에 따르도록 만드는 거야. 그냥 우리가 특정한 태스크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아, 그러면 이런 지시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구나를 학습을 시키는 건데, 이걸 왜 강화 학습으로 접근을 했냐면, 이런 부분은 사실 yes or no라고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워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그래서 앞선 방식대로 학습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강화 학습으로 접근했어. 이 프로세스를 간단히 소개하면 첫 번째로 인간이 작성한 예시 프롬프트와 응답.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너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투나 아니면 세이프티 부분이나 이런 거는 답변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되게 정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을 데이터셋화해서 이 사전학습 모델 GPT 3.5를 파인튜닝을 하지. 그리고 또한 동일 프롬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파인튜닝된 모델이 생성한 응답을 사람이 또 평가를 해서 이 응답은 내가 생각한 것과 맞는 것 같아.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리워드 모델을 또 새롭게 학습을 해. 그리고 이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함으로써 리워드 모델은 응답을 점수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데, 이 리워드 모델의 점수로 기존 모델,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파인튜닝까지 거친 모델을 강화 학습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사람이 원하는 또는 지시하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돼. 이렇게 생성된 것이 인스트럭트 GPT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챗GPT는 여기에서 상용화된 모델인 만큼 세이프티 측면에 대한 강화 학습을 더 추가로 수행한 모델이 되는 거지. 이후에 GPT-4는 여기에서 이제 멀티모달을 더하는 등 범용 모델로서의 범위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는 방식으로, 기존의 이 모델이 한, 초반의 랭귀지 모델은 태스크 스피시픽하게 학습했다면 점점 이 범용 모델로서의 역할을 넓히는 방식으로 랭귀지 모델들이 진화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 오늘 랭귀지 모델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